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이제 요양원 보내야지. 돈도 안 들고 우리도 자리 좀 잡아야지. 그러게 어머님 재산도 빨리 정리해야 해. 요양보호사 영숙의 손이 떨립니다. 이걸 어머니가 아시면 어떻게 하시려나? 그녀는 곧장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던 숙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숙은 주저하다가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큰일이에요. 아드님이 어머니를.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바쳐 홀로 아들을 키운 할머니. 하지만 그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정리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한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가는 마지막 반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다음 글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30대 초반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단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며 가정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고, 숙자는 살림을 하며 남편이 퇴근할 때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는 것이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겨우 3년이 되었을 무렵 남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설마 거짓말이겠지. 조금만 있으면 눈을 뜨겠지. 숙자는 흔들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얼굴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부검 결과도 나왔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숙자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의사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3살짜리 아들과 한 줌의 보험금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이 위로했지만 정작 그녀에게는 현실적인 고민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떡하지 나 혼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슬픔에 빠져 있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야 하는 막막함과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숙자는 돈을 벌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뭐든지 해서 널 키울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숙자는 고민 끝에 반찬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평소 요리를 좋아했고 동네에서 반찬 솜씨가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조그마한 점포를 임대하고 매일 새벽부터 장을 봐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는 반찬 있어요. 손님을 맞이하며 하루하루 버텨 나갔습니다. 단골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가게는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어린 아들을 돌봐야 했지요. 하루는 가게 한쪽에서 숙자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힘들진 않지?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줄게. 아들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고기 반찬 먹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기 반찬을 매일 만들면서도 정작 내 아들에게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엔 엄마가 제일 맛있는 반찬 해줄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아들은
초등학생이 되었고 숙자의 반찬 가게도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무척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선생님들도 하나같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좋은 대학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숙자의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 아들은 결국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입학 소식을 듣던 날, 숙자는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 없이도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지난 세월의 고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성실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보탰고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좋은 집 사드릴게. 숙자는 환하게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지금도 충분해. 엄마는 너만 잘 되면 돼.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돈을 아껴보지 않았지만 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숙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언젠가는 그녀를 외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들은 인턴 생활을 시작한 후 병원에서 한 여성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세련된 여성이었고 아들을 처음 본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선생님, 저 많이 아파 보여요? 그녀는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네? 아니요. 금방 회복하실 겁니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녀는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자주 아들에게 연락을 했고 자연스럽게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혜진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을 즐겼고 아들은 점점 그녀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던 비싼 음식과 명품 쇼핑도 어느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몇 개월 뒤 아들은 어머니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인사해. 혜진이야. 숙자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며느리 될 사람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겉으로는 예의를 갖췄지만 은근히 숙자의 가정 환경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님, 반찬 가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요즘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 힘드시죠? 그녀의 말투에서 미묘한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숙자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며 웃었습니다. 네. 오랜 시간 해왔어요. 어렵지만 보람도 크답니다. 혜진은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부모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노골적으로 숙자를 무시했습니다. 우리 혜진이가 이런 평범한 가정 출신 남자를 만날 줄은 몰랐어요. 혜진의 어머니가 와인을 홀짝이며 내뱉었습니다. 숙자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밥을 먹었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반찬 가게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참 부지런하시네요. 혜진의 아버지가 말을 보탰습니다. 네. 작은 가게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숙자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혜진의 부모는 흥미 없는 듯 대화를 돌렸습니다. 결혼 준비도 온전히 며느리 측에서 주도했습니다. 요즘은 호텔에서 예식을 해야죠. 어머님께서도 하객 초대는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혜진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엄마, 그냥 편하게 우리한테 맡겨. 결국 결혼식 당일 숙자는 위축된 채 결혼식장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는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숙자는 홀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눠야 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엄마,
병원 일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전화할게.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어느 날 숙자는 신혼집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은 좀 좁아서요. 혜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거실은 넓었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숙자가 앉을 자리가 없는 듯 했습니다. 엄마, 그냥 용돈이라도 드릴게. 다음엔 집으로 오지 마. 아들은 어색한 기색을 감추려 했습니다. 숙자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너희끼리 잘 살면 돼. 그래도 엄마, 이젠 좀 쉬셔도 돼요. 혜진이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반찬 가게 일 너무 힘드시잖아요. 숙자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반찬 가게 일 이제 그만하시죠. 의사 아들 있는 집안에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좀. 숙자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난 아직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이게 내 삶이야. 하지만 아들도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의 시장에서 반찬 파는 거 너무 힘들잖아. 그냥 쉬어. 숙자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 난 아직 건강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그러나 며느리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사시는 게 좋잖아요. 집에서 쉬시는 게 더 낫죠. 숙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후 숙자는 점점 그들의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아들은 병원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어쩌다 마주칠 때마다 건조한 인사만 건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자는 장을 보러 가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겨울철 얼어붙은 길을 걷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야,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찌르며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가와 숙자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숙자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결국 119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다리를 정밀 검사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골절이 심합니다. 최소 몇 달간 움직이기 어려울 겁니다. 숙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하지? 반찬 주문은? 그리고 아들은 이 사실을 알면 오려나? 병실에 홀로 남겨진 숙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옆 병상에는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가 누워 있었고 그 곁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어머님, 보양식 좀 챙겨왔어요. 그들의 다정한 대화가 숙자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더 허전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숙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호자라니 우리 아들 바빠서 곧 올 거예요. 망설이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타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 엄마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어.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들은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래? 많이 다쳤어? 골절이 심해서 몇 달은 병원에 있어야 한대. 아이고, 어떡하지? 나 지금 병원에서 너무 바빠서 혜진이랑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숙자는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와서 걱정했을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겨우 이런 반응이라니. 며느리는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가 직접 돌봐드리고 싶지만 병원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간병인을 구했어. 아들 엄마가 그렇게 불편해? 그게 아니라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라고 간병인분이 도와주실 거야. 네가 오지 않는 게 더 편하겠지.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됐어. 알았으니까 끊어라. 숙자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자신이 돌볼 마음이 없다는 것이겠지. 아들의 무관심도 서운했지만 더 큰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예상보다 치료비가 많이 나오자 아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보험 처리됐어? 숙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엄마의 건강이 아니라 병원비였던 걸까?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라. 그래도 부담되시면 좀 줄일 방법을 찾아볼까 해서. 됐다.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다. 숙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마지못해 병문 안을 왔습니다. 아들은 문을 열며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와서. 숙자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느리는 방금까지 전화하던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오래 못 있어요. 병원 일이 많아서. 아들은 병실 의자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혹시 간병인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편하게 계셔야지. 숙자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며칠 만에 와서 하는 말이 간병인 타령이니? 아들은 당황한 듯 얼버무렸습니다. 엄마, 바쁜 거 알잖아. 며느리는 곧장 핸드백을 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이만 가볼게요. 얼른 회복하세요, 어머님. 두 사람이 나가고 난 병실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숙자는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홀로 지내던 어느 날, 숙자는 직접 간병인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곧 그녀의 인생을 바꿔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이 알아서 고용하겠다고 했지만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를 떠올리면 그저 형식적인 사람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 한 구석에 앉아 고민하던 숙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돌봐야지. 아들한테 의지할 수는 없겠구나. 간병인 소개소를 통해 여러 명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말투나 태도에서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급을 받고 일하러 온 듯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병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숙자는 처음 보는 이 여성이 묘하게 따뜻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분한 말투와 따스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영숙은 숙자의 침대 옆에 앉으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불편하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정성껏 돌봐드릴게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인이 위로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숙자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숙자는 고민 끝에 영숙을 간병인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생활은 외로움과 싸우는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곁에 있는 동안은 조금씩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간병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아침이면 숙자의 기분을 살피며 먼저 말을 걸었고, 식사 시간에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직접 챙겼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끓인 북쪽식 달곰탕이에요. 숙자는 조심스레 한 숟갈 떠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가 끓여주는 국을 먹으니 참 좋네. 이 맛이 참 따뜻하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서요. 북한에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나서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그녀의 말에 숙자는 문득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늘 바빴지.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은 게 언제였더라? 숙자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영숙과 숙자는 병실에서 밤이 깊도록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숙자는 자신의 지난 삶을, 영숙은 자신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기까지 험난했던 시간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반찬 가게를 하면서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왔어. 혼자 키우느라 참 힘들었지. 아들이 커서 의사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숙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숙자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북한에서 가족과 생이별하고 혼자 남았거든요. 하지만 살아야 하니까요. 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남쪽에 와서 힘들지 않았어? 혼자서 어떻게 버텼어? 영숙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말도 다르다고 느껴지고. 하지만 여기서도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적응했죠. 어머니를 뵈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저희 어머니도 참 강한 분이셨는데. 숙자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애썼겠구나. 나도 그랬어. 매일 새벽에 반찬을 만들고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하고 밤이 되면 온몸이 쑤셨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지.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엄마가 필요 없다고 하네. 영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족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면 멀어지고,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또 가까워지고. 그래도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 살아오셨는지 그 마음은 언젠가 전해질 거예요. 숙자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속 한편이 따뜻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숙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자신의 삶을 뒤흔들 커다란 진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숙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영숙만이 변함없이 곁에서 챙겨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그러던 오후 병실 문이 열리며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 계셨죠? 몸은 좀 괜찮아졌어? 숙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내가 바쁘다는 건 알지만 얼굴 보기가 참 힘들구나. 아들은 머쓱한 듯 며느리를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의례적인 안부를 나눈 후 아들과 며느리는 병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어머님, 얼른 나으세요. 저희도 신경 쓰고 있어요. 며느리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숙자는 그들의 모습이 복도에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영숙도 어딘가 모르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 다급한 얼굴로 숙자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방금 복도에서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나누던 대화를 들었어요. 숙자는 놀란 얼굴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그러니?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허름한 곳으로요. 정부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면서 돈 안 드는 곳을 알아보자고 했어요. 숙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없었니? 영숙은 입술을 꾹 다물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님의 재산도 정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문제가 될 거라고요. 순간 숙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그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내가 어떻게 키운 앤데.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영숙은 숙자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셔야 해요. 지금 이대로 계시면 그대로 밀려나실 거예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뭔가 준비하셔야 해요. 숙자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숙자는 말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당할 순 없지. 내가 내 손으로 키운 인생이야. 내 삶을 내가 지켜야겠어.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숙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나 숙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달려오던 애였어. 어릴 땐 하루라도 엄마랑 안 있으면 안 된다던 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영숙은 한숨을 쉬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아프시겠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해요. 가족이라고 다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인생은 어머니 것이에요. 이제 어머니를 위한 선택을 하셔야 해요. 숙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고. 자신이 쌓아온 삶과 남은 시간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영숙은 병원 복도를 오가며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병문안을 마치고 병실을 나선 후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따라가며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계속 병원에 있으면 어떡해? 요양원 보내야지. 병원비도 아깝고 간병비도 만만치 않다고. 이번 주 안에 요양원 계약할 거야.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더라. 어차피 엄마 혼자 두면 안 되잖아. 그래. 혼자 둬서 우리가 부담질 필요 없잖아. 어머님 재산 정리는 어떻게 돼가?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엄마가 멀쩡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대. 법적으로도 쉽지가 않다더라.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야지. 질질 끌지 말고. 나도 그러고 싶지. 그리고 잊지 마. 얼른 어머니 재산 정리해야 의료사고 보상금도 해결될 거야. 알았어. 잘 알아볼게. 영숙은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을 꽉 쥐고 더 이상 대화가 없나 살폈지만 그들은 태연하게 재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숙자는 침대 옆에 둔 작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계좌에 대한 내역을 문의했습니다. 네. 최근에 제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갔다고요? 직원의 설명에 숙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이 아들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었습니다.
이체를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족 계좌라면 대리인 거래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숙이 숙자의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어머니 몰래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 게 확실하네요. 숙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영숙은 인터넷을 통해 요양원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숙자의 이름이 기재된 요양원 계약서가 접수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이곳이에요. 아드님이 계약하려던 요양원인데 시설이 정말 열악해요. 화면 속 사진에는 낡고 퇴락한 건물, 어두운 복도, 관리가 되지 않은 방들이 보였습니다. 이곳에 날 보낸다고? 숙자는 핸드폰을 움켜쥐며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날 저녁 숙자는 영숙과 함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조언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확보하신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정지하고 재산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법적 보호 절차를 진행하시죠.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는 어머니가 지켜야 할 시간이에요. 숙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할 때야.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숙자는 병실 창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로서만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싸울 것이다. 이제 내가 나를 지킬 차례야. 숙자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아들과의 대면을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숙자는 병실 창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 속 녹음 파일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고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눈물만 흘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태연한 얼굴로 묻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그의 말투 속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다고 들었어요. 다행이네요. 며느리 역시 억지로 지어낸 듯한 미소를 띠며 맞장구 쳤습니다. 숙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좀 나아졌다. 덕분에 생각도 많이 했지. 숙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가볍게 손을 문지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건 엄마 요양원 얘기 좀 하려고.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숙자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비도 부담되고 엄마도 이제 편하게 지내실 곳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알아본 곳 중에 꽤 좋은 시설이 있더라고. 정부 지원금도 나오고. 거기가 어디니? 숙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아들은 말을 얼버무리다 며느리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신경 많이 썼어요. 어머님 연세 생각하면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요. 며느리는 마치 자신들이 숙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숙자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을 조용히 눌러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요양원에 빨리 보내야지. 정부 지원금도 나오니까 부담될 것도 없고. 어머니 재산도 빨리 정리해야 해.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아들은 당황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가 중요하니? 너희가 한 말이 맞지 않느냐? 숙자는 한숨을 쉬며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것, 그리고 내 재산을 정리할 계획이었다는 것 전부 알고 있다. 아들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엄마, 오해야. 우리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오해! 숙자는 냉소를 지으며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네가 한 말 직접 다시 들어볼래? 네 입으로 엄마 재산은 우리가 쓰는 게 낫잖아라고 했더구나. 아들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이런다고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소용인지 알려줄까? 숙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재산 한 푼도 너희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숙자는 고개를 저으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잃고도 끝까지 버티며 너를 키웠다. 반찬 가게를 하며 하루하루를 견뎌왔다. 그런데 결국 네가 원하는 건 내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아 가는 거였니? 아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내 재산은 내가 원하는 곳에 쓸 거다.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좋아요. 어머님 맘대로 하세요. 어차피 우리도 여기까지 신경 쓰느라 피곤했어요.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도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아들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 안 해? 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인생은 네가 살아.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후 숙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숙이 다가와 조용히 숙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숙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젠 정말 괜찮아.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숙자는 가방을 싸며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들과의 대면 이후 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숙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변호사를 통해 정리했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할 것도 미련을 가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마지막까지도 후회를 남기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순 없을까? 숙자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온 마음을 다해 키웠던 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길러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숙자의 등을 바라보다가 떠났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영숙이 마지막까지 숙자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무리하지 말고요. 숙자는 영숙을 바라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영숙아, 나한테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진짜 고맙다. 영숙은 손사래를 치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숙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동안 나 도와준 거, 그리고 앞으로 잘 살라고 주는 거야. 영숙은 서류를 열어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안에는 거액의 사례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없어요. 아니, 받아. 나는 이제 혼자 살아도 충분해. 너도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영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정말 돈 때문에 어머니를 도운 게 아니에요. 숙자는 따뜻한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이야. 받아줘. 영숙은 결국 눈물을 닦으며 숙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행복해야 해요. 그래야지. 이제야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후 숙자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짐을 들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시 머문 뒤 조용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걸으며 숙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집은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꽃을 심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바다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네. 숙자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고 저녁이면 정성껏 만든 밥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이웃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좋으시다면서요? 우리 가게에서 반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숙자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 조금만 도와줄게요. 그렇게 숙자는 다시 작은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에 치여 살지 않아도 되는 삶, 온전히 자신을 위한 하루하루. 아들에 대한 미련도 지난 세월의 후회도 바닷바람에 날려보내며 숙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리고 그녀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을 아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던 그녀는 결국 자신을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때는 아들만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모든 걸 주었지만 아들은 그녀를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끝까지 자신을 지켰고 마침내 자유로운 삶을 되찾았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도 나를 희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숙자님처럼 끝까지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